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흥광입니다. 오늘 24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초청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이 주창하고 있고 또 기원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어떤 저희 작은 소견이나마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앞서서 저희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글씨가 나오니까 봐주시고요. 다만 저는 오늘 그 이야기하자는 저희 주제가 최근 북한의 내부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우리 세계평화연합의 문선명 총재님께서 평양을 방문했었을 때 그 현지에서 그분이 통일 성업을 위해서 김일성과 대결하고 담판해서 통일의 물꼬를 트신 그 위대한 그 감격과 업적을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공학 박사 출신이라 유창하게 설명도 잘 못하고 있고 또 특히 사회학 학문에 대한 일가견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받았던 감격,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남한에 와서 18년 살면서 왜 그분이 터놓았던 그 통일의 물꼬가 왜 광물줄기로 이게 이어지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이제 스피치를 들어보시고 서울 말씨를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저 사람 북에서 온 사람이 맞나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제가 북에서 가져왔던 북한 석사 학위증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학위학직 수요위원회라고 93년도에 제가 받았던 증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이 차례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즘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내부의 정세,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핵 시대 남북 관계 전망,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언론과 또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다양한 어떤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전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실상,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핵심 키워드는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하는 아주 다급한 상황과 함께 지금 북한의 중국과 함께 우리 한반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제21대 이 대통령이죠. 이게 우리 남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이런 도발을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불안감들이 아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탈북자들은요, 북한에 어떤 두고 온 고향, 지연, 그리고 이제 협조자들이 있어가지고 간헐적이나마 북한 내부의 어떤 실상들을 정확히 제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 맥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북한의 그 내부적 실상이 우리 남한 언론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만 특징이 되느냐?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런 진짜 진실을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요즘 북한의 내부 정세를 특징 짓고 싶은데요. 첫째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특별 비상 상황 때문에 북한의 이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리고 사회 경제적 혼란은 매우 심하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북한의 이 기근은요, 아사, 대량 아사 이런 상태는
정말 그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만은 매우 우려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조차 먹기 어려운 가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북한이 이제 통치 집단이 자기 체제를 운영하고 주민들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하기 위한 돈이 완전히 바닥 나가지고요. 김정은으로서도 아무리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삼중고가 겹쳐 있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씩 좀 본다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14일에 이제 처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국가 특별 비상사태.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새 북한이 아주 초강력 조치를 취해서 현재 북한이 코로나는 조기에 이게 결속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은 제가 이런 사실들이 실상하고는 많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이 전례 없이 코로나19의 어떤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조선중 텔레비전으로 매일매일 보도하지만은 그 보도 자체가 굉장히 사실하고는 이제 달리 그 자기들이 실상을 이제 가리고 있고요. 엄청나게 이거를 이제 갖다가 위작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지 전혀 실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까지 북한이 내보낸 총 감염자, 즉 확진자 수는 460만 명으로 이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460만 중에서 다 완치되고 지금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아주 희망스러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자는 그 전 기간 동안에 82명이라고 합니다. 82명이면 이건 세계적인 어떤 코로나 발병 및 사망 치사율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낮은 지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치사율을 0.2% 정도로 보았는데, 북한이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치사율은 0.02%밖에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북한이 그렇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보다 뛰어난 보건 방역 체계가 있거나 또 더 좋은 백신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어떤 방역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북한은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흔하게 쓰고 있는 이 KF94 이런 고퀄리티 펄프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펄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천을 2겹, 3겹 박아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보편화되고 있는 PCR 검사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체온계를 가지고 체온을 쟀을 때 39도 이상이면 코로나다, 이보다 낮으면 일반 감기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하고 다 자택에다가 진료를 시키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0.02%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의 이 코로나 피해 상황은 북한이 보도와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치사율을 내고 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치사자,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82명이 아니라 거의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역대 수준의 이제 식량난이 지금 터졌고요, 대량하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북한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벌려 놓은 그런 대형 공사들, 그리고 군부와 핵무기를, 즉 전략 미사일들을 만드는 이런 군수 부문이 다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차려지는 식량 배급은 전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거기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이동을 못 합니다.
물론 발병 지역에 대해서 봉쇄하고요. 일반 지역들은 봉쇄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봉쇄된 지역들이 많이 되고요. 또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도해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급을 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 쌀을 구할 데 없는 북한 주민들, 뭐 움직여야 뭐 먹을 걸 구하겠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아사를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심각한가? 식량 이 가격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저희 탈북 지식인연대가 매 달마다 여기 식량 사정을 시장에 34가지 물자들 그 시장값을 제가 조사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식량 흰쌀 1kg에 5,400원을 넘겼습니다. 이건 비상사태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거의 한 5, 6년 동안 데드라인을 그어놨습니다. 당 그리고 정권기관, 사법, 검찰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주민들이 생활 혼란의 결정적인 식량 가격을 5,000원 이상으로 높였다가는 이거 정말 가만 안 두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놨죠. 그래서 5,000원까지 유지됐댔는데 이제는 식량 가격이 5,000원을 넘어서 가지고 5,400원까지 됐으니 김정은도 답이 없는 것이고 북한 체제는 주민들이 이 대량 아사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경제적 담보도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전 역설적이게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정말 코로나19가 터져서 그렇게 비상사태를 만들고 사람들을 다 집에 가다 두었느냐? 솔직히 말하면 사망자 수가 그렇게 북한 말한 대로 80명밖에 안 된다면 그게 진짜로 코로나 상황일까? 어찌 보면 이 대량 아사가 예상외로 이제 뭐 창궐하다 보니까 이 사실 자체를 갖다가 코로나19로 둔갑해서 코로나도 작고 식량 이 대량 아사 사실을 이걸로 덮으려는 이런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드러낸 북한이 자금나는 북한 붕괴를 아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코로나19 지금 3년 동안에 중국 무역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유엔의 대북 제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통치 자금이 없는 독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김정은에게 정말 충성 다하는 최측근들 그리고 북한 어떤 충성 계층한테 뭔가 줘야지 말을 듣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통제하고 잡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시스템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말라진 김정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루를 열기 위해서 북한이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뭘 했습니까? 북한이 악명 높은 180부대 그리고 91부대라고 하는 이 사이버 도둑 집단을 내몰아서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습격하고 또 그리고 믹서 그런 시스템들을 공격해서 비트코인을 훔쳤죠.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이 발표한 데 하면 9억 9천만 달러를 훔쳤습니다. 근데 훔쳤는데 그걸 바로 북한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걸 빼갔지만은 상당히 지금 빼기 어렵고요. 어제 뉴스에도 보면 그 1억 달러를 또 미국의 비트코인 금융권에서 또 훔쳤습니다. 쉽게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자금을 국제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공격과 비트코인 이런 도둑질을 통해서 충당해오던 이전 얘기는 미국의 철퇴를 맞아서 이것도 결국은 어리게 됐습니다. 미국이 유럽과 동아시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북한이 그 우범적으로 발생하는 이 해킹 지역들에서 국제적 연합을 실현해가지고 북한 해커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훔쳤더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만단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세 가지 실상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평화를 교란시킬 정도로 아주 고강도의 도발을 일으킬 정도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리고 자체의 어떤 내부 정세를 안정시키고 주민들이 대량 아사를 막고 이 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뭔가
내부 문제를 풀어야지 외부의 머리를 돌릴 새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체계로서 그렇다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지금 임박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지난 6월 10일이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가장 적중했던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뭡니까? 20일이 지났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동향 아직 없습니다. 저는 이게 나왔을 때 이건 좀 더 진지하게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중요한 동기를 보면 미국의 38로스가 인공위성을 가지고 북한이 중요 핵실험장인 한경부도 풍계리를 이제 내려다 보았는데 토사도 새로 생기고 인원들이 들락거리고 화물 트럭이 움직이니까 이게 핵실험한다라고 이제 경종을 울렸고 이걸 전 세계가 받아 써가지고 각국에서 다 7차 핵실험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김정은이 핵실험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면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러나 앞에 저희 사정을 놓고 보면 그런 내부적 사정도 그렇고 또 그리고 제7차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붕괴의 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에서 대량 가사가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북한을 하여금 대북 제재가 한층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런 고도화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걸 막아나설 이걸 해방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엄청 이 핵실험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막고 있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김정은이 쉽사리 한다? 물론 핵실험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제발 핵실험 하고 싶은 짓은 해야 되겠죠. 하라 하면 북한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했고요. 또 이 과거 정부하고 달리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원칙과 호혜적인 상호관계 이런 대전제하에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무엇일까? 문재인 정권이나 또 윤석열 정권이나 저희 탈북자들이 볼 때에는 분명 정책적 기조는 다르고 정책 통일을 위한 철학도 다르지만은 그것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 수단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 정권 초반이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로드맵도 만들고 통일 비전도 만들고 해야 되겠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을 저희가 제압하고 북한을 우리 의지대로 주도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대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지렛대죠. 북한이 우리를 위해서 도발하고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세를 긴장시킬 때 이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아파하고 그래서 더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제한을 느끼고 힘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우리 힘 그것이 필요하죠. 그 힘은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한다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또 상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북한 정권에 진짜로 아픔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도발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은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는 처음부터 마감까지 다 거짓말로 빚어진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거짓말로 북한들이 깨어나서 자유와 또 풍요의 그런 희망과 그 길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탈북자들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탈북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북한이 밑부리채부터 흔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과 이런 경험이 쌓여진 활동들 이거 심사 잘 들여다보시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정세 안정 속에서 조용하게 우리 소원인 우리 또 탈북자들의 사명이기도 한 북한 변혁을 위한 이 활동들이
이 정권 하에서는 좀 거침없이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체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시대 우리 남북관계 전망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남북의 대북 정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말씀드렸지만 희미한 평화, 원칙과 상호 호혜적 이런 남북관계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놓고 봤을 때 아직 제가 말씀드렸죠. 뚜렷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과거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런 북한 발악이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북 굴종과 아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북핵에 대해서는 일말의 용인도 없이 무턱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런 보증자로 나설 일은 없을 것이고, 한미일 군사협력 위해서 강력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결코 북한이 어떤 도발과 어떤 우리한테 이제 태세로 나오든지 간에 좀 유연하면서도 일관한 그 의연한 이런 어떤 자세, 입장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잘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북 간에 이렇게 남한 정권이 이제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게 과거 정권은 그래도 뭔가 평화적 공존을 주창하였고 북한에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5년간을 벌였는데, 이 정권이 소위 겁대가리도 없이 북한하고 강대강으로 맞서겠다 하면 이게 과거보다 더 시끄러워지고 더 우리는 불안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까지 남북관계 76년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강하고 원칙적일 때 북한이 오히려 도발과 그리고 함부로 우리를 업신여기는 이런 것들이 좀 희소하였다는 것, 더 적어졌다는 이런 우리가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우리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새로운 남한 정권, 변화된 이 한반도의 정세를 북한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가 북한하고 완벽하게 강대강으로만 우리가 치달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우리 통일부 권영세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또 북한의 유연하고 부드러운 이런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평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오히려 역설적이게 저는 남북관계를 오히려 지금보다 좀 더 역동적인 관계로, 그리고 꽉 막혔던 이걸 좀 숨통을 트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대로 북한의 생존을 위한 돈이 됐든 물자가 됐든 이 재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새로 출범하면서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지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5년이 북한한테서는 고비이기 때문에 이걸 그들은 그렇게 강대강으로 대처하는 것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강대강이라고 하지만 실천은 다릅니다. 요즘 한 엿새 전이죠. 북한이 옛날 군인 출신의 이선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무상으로 한 5년 동안 올려 세워놓고 있다가 이번에 여성인 최선희 예무성 부상을 예무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에서는 애교 베테랑들로 대남 협상 파트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북한 그냥 바보가 아닙니다. 북한 그냥 죽으러 가지 않습니다. 북한도 살 길을 원하고 자기들 체제를 끝까지 존속하기 위한 어떠한
그 행위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핵을 무서워하는데요. 이게 지금 북한이 핵무기 한 발이면 서울에 1,000만 인구가 날아난 정말 사망할 것이다. 끔찍한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솔직히 남북한이 중에서 핵무기가 터지지 않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2,500만을 자기 노예로 가지고 있고 북한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김정은의 자산인데 이 정말 황홀하고 이 극락세계, 김정은이 느끼는 그 세계를 끝장을 내겠다고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은 그들이 체제 안보를 위해서 가져온 정말 힘겹게 가져온 수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선상에서 그거를 기하로 핵 군축 회담과 대남 외교전을 통해서 그들은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통일에 대한 우리 내면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인식은 대단히 어둡기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다 정부가 해야 될 이런 부분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만이 통일의 주체가 될까요? 정부만이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1년도 11월, 12월에 걸쳐서 걸출한 세계적 위인인 세계평화연합의 당시에 세계평화연합의 문성민 총재님께서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북을 오셔가지고 김일성과 대결하고 대면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통일하자. 통일하면 북한도 남한도 우리 온 민족이 다 정말 잘 살 수 있고 라고 하는 신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거만스럽고 얼마나 콧대 높은 김일성이었습니까? 그걸 감화시키는 그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전 지켜보면서 야,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어떤 통일 과정들은 굉장히 터널이 길고요. 또 굉장히 고정격치가 돼 있고 챙겨야 될 국익도 있고 주변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쉽지 않은 겁니다. 길고 기납니다. 그렇지만 문선민 총재님께서 단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김일성을 단숨에 그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그냥 모든 걸 결정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실체를 보고 저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정부 주도의 통일만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또 정부가 뭐 하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바로 우리는 문성민 총재님께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시금석을 박아주신 바로 세계평화연합의 UPF의 그 위대한 족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한학자 총재님이나 또 이 자제분들이 직접 나서서 김정은 젊은 사람이 아닙니까? 맞서를 뚫을 수 있는 이런 위인이 김정은한테 신뢰를 주고 우리 문성민 총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어떤 업적을 다시 쌓아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1991년에 통일의 희한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북한에서 보았던 문성민 총재님의 통일에 바치신 헌신, 통일 철학,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일단 그 남북 통일은 정부의 어떤 점유물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과 염원을 한 몸으로 채워난 걸출한 위인에 의해서 일단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거부할 수 없는 통일의 물줄기가 터지고 역사의 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증했던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91년도는 남북
사이에 긴장이 지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이전 소련이 붕괴와 함께 고도로 그냥 예민해져 가지고 자기 체제가 붕괴되지 않겠냐 생각하면서 온갖 도발, 온갖 긴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각지 않게 이제 우리 역사 세인들이 깜짝 놀랐지만 문선명 총재님께서 저렇게 그냥 들어가시다가는 잡히시겠는데, 북한인데 고초를 겪겠는데 근심했죠. 그러나 일신의 위험 같다이는 다 뒤로 가시고 김일성을 가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고르바초프의 사전 김정일한테서 이제 엄정한 그런 지시가 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함부로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 뭐든지 할 수 있는 작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문선명 총재님의 방북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요, 저는 당 학교 교수로서 91년 10월부터 그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평양 공산대학에서 제가 당학교 교수의 연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함흥공산대학의 교수였고요, 함흥당학교의 교수였고요. 그런데 그 도중에 12월 2일인가 3일인가 그 연수하는 도중에 갑자기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어디에 간다는 일체 이런 방구를 하고 만수대 의사당에 가서 아주 특별 비밀 세미나에 참가한다, 연설회를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선민 선생님께서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보이는 크진 않은 장소입니다. 만수대 의사당은 우리말하면 국회의원회관과 같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방으로 저는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딱 이거다라고 찍을 수는 없죠. 이 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선명 총재님께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연설회에는 중앙당 간부들, 그 다음에 내각의 간부들, 당학교 교수들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윤기복 당 평화통일부위원장, 그 다음 김다령 내각 부총리들이 떡 지켜서 무슨 말 하는가 하는 거 이제 적고 메모하고 녹음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체구가 어마어마한 그런 분께서 쫙 나오시는데요, 연설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조용조용 아니면 뭐 아주 뭐랄까요, 정중하게 그렇게 연설을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러시고 당신들이 주체사상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여기서 그때 제 기억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때 너무나도 그 연설들이 토박토박 제 마음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과 우주가 얼마나 과학적인가? 모든 곳에는 우연이 없다. 우주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남북 통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남녀간의 사랑인데 저 사랑은 좀 뭘까라고 이제 의혹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와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제 입에서 북에서는 사랑이란 말 뭐 통틀어서 45년 동안에 10번 했겠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한에 와서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이게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그 사랑을 제가 알겠습니다.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 한국전쟁은 남치민이 세계 앞에서 사과하라.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한인음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까 저 사진 보셨죠? 야, 이렇게 하시는데 북한에 살면서 어디에 이런 걸 제가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절대로 나가 발설하지 않도록 엄중 이제 그 주의를 다 받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텔레비전을 켜니까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역사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문선민 총재님께서 북한에 도착하시고 고향 성지를 방문해서 친척들과 한 30, 4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친척들과 만나고 평양 시내를 이렇게 다 관람하신 그런 사진, 또 김일성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걸 한 16분인가 20분인가 쫙 방영하는데 북한 텔레비전 역사상 남한이 어떤 한 인사, 애국이 어떤 수반이라도 이렇게 십몇 분 동안 개인사를 이야기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신문에 나왔습니다. 노동신문에 하느님이라고 이런 세 글자가 북한 노동신문에 그때 한번 게시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하느님이라는 세 글자 북한 노동신문이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 삼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기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친 거 있죠. 그게 북한 주민들만 듣는 내부 방송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저기 비밀 방송이죠. 이 비밀 방송에서 이 문선민 선생의 연설 어록을 전문으로 내보냈습니다.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잘 훈련된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경제, 그리고 세계의 과학기술, 산업기술, 이 세 가지를 당신들이 받아들이면 남북한은 세계 제1류의 국가가 된다. 이게 북한 주민들 간부들한테는 엄청난 태동, 지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다 새로운 어떤 이 감동 표현하면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됐고요. 결국은 이제 김일성하고 만나게 됩니다. 12월 7일인가. 이 사진은 정말 역동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이때 경호원들이 지금 안 보입니다. 저 뒤에 좀 보입니다만 경호원들이 정말 바짝 긴장했던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뭐 흔한 사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악수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선민 총장께서 김일성한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먼저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귀다 자신이 입을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 김일성이 신변을 위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원이 제접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김일성인데 세계 평화연합 총재인데 함부로 할 수 없어가지고 긴장했죠. 손 가지고 갔는데 그때 문선민 총장님께서 딱 안으시고 형님 그러니까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회담이 이어졌고요. 바로 회담이 이어졌고요. 회담에서는 그냥 뭐 형제니까 형님 동생하면서 결국은 네가 정부 간 회담을 해라, 핵사찰을 받아라,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해라, 그리고 남북 내가 여기다가 평화자동차 세워줄게, 그리고 대동강 보통강 호텔 그걸 내가 임대하게 돈 벌게 해줄게, 백수한 관광해라, 다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그때로부터 서울 방문에 대한 확답을 받아낸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21번의 정부가 바뀌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어떤 우리 국가 지도자도 해내지 못한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통일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잊지 못할, 그리고 또 우리 그 화폭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다시금 세계 정말 UPF와 한학자 총재님께 거듭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선민 총재님께서 세우신 통일의 시금석 철학과 실천은 여전히 유효하며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다시금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통일의 청사진을 주고, 그리고 그가 움직일 수 있도록 명분을 준다면 지금보다는 다른 91년도에 있었던 그 훈훈하고 따뜻하고 기대에 만장하던 그 통일의 물꼬가 다시금 터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거 정말 재주가 없어서 그 실상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통일한국 평화포럼, 그리고 남북통일국민운동연합 하고 있는 이 통일의 여세,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과 UPF가 앞으로 확실하게 전개할 그 통일의 그 실천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통일의 물고, 통일의 물줄기, 통일의 성업을 이루는 데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 믿으면서 제가 준비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